알트코인이 뭔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은,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암호화폐는 알트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알트코인이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만드는 게 되게 쉬워요. 5분 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. 이게 그냥 찍어내면 돼요.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. 알트코인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GPT 도움받으면서 금방 만들 수 있더라고요. 비트코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미국도 어떻게 ETF로 인정해준 그 공식 자산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래도 좀 품질이 좀 높은 알트코인부터 정말 저 같은 인간이 5분 만에 찍어낸 그런 잡잡잡 코인들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참고로 저희는 그 코인으로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한번 찍어봤어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기 위해서. 가능하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이제 행동 요령이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좀 메이저 알트코인,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더리움, 솔라나 또는 뭐 BNB 이런 코인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 보유가 가능한데, 그거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소위 이제 잡코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. 근데 좀 이제 질이 떨어지는 알트코인들은 장기 투자에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. 거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수많은 알트코인들은요, 상승장이 오면은 코인을 발행한 재단이 코인을 막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버립니다. 그럼 재단은 해피해지겠죠. 돈이 들어오니까 행복할 거 아닙니까? 근데 투자자들은 상승장이니까 정신 못 차리고 와 코인이다 와 해가지고 막 사거든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인의 수만 엄청 늘어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1억 개였는데 막 10억 개가 돼 있어요. 그게. 그러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?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막 우는데, 근데 재단이 이미 코인을 팔았기 때문에 웃겠죠. 돈을 벌었으니까. 이렇게 좀 양심적이지 않은 재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,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99.9%는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많이 다르죠. 네.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비트코인은 두세 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말은 상승장에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, 반대로 하락장에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상승장에서 더 많이 오르는 거는 장점이고, 하락장에서 더 많이 작살나는 거는 단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, 네,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 대부분 99.9%는 장기 투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큰 단점이죠. 근데 비트코인은 물론 제가 100%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처럼 보입니다. 네, 뭐 최근 15년 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요, 실제로. 네, 거의 10만 배 올랐으니까요. 보통 반감기 한 3에서 6개월 후부터 그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, 이때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능가합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상승장에는 비트코인이 이만큼 오르면 알트코인이 이만큼 이제 올라가는 거죠. 네,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알트코인 투자도 뭐 나쁘지는 않다. 근데 진짜 빛을 보는 거는 아마 반감기 3에서 6개월 후부터가 아닐까라는 게 제 어리석은 추측입니다. 이게 코인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가치 투자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낸스에 나오는 각종 보고서들이라든지, 아니면은 그 트위터는 뭐 예를 들면 뭐 블랙록이 레리 핑크라든지, 아니면 저기 이더리움을 만든 뭐 부테린이라든지 뭐 그런 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막 뒤져보면은 어떤 코인들이 요즘 뜨고 있는가, 그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, 그런 코인이 메이저 거래소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낸스라든지 업비트가 상장하기 전에 보통 이제 그보다 좀 레벨 떨어지는 거래소 상장하고, 그리고 그 전에는 탈중앙 거래소라는 거래소 상장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리포트 보면 그러면 이쪽 코인들이 뜰 것 같아라는 게 보이거든요. 근데 그쪽에서 아직 그 좀 이제 소위 탈중앙 거래소에서 이제 춤추고 있는 애들을 이제 일찍 사가지고 얘가 실제로 나중에 바이낸스나 업비트 상장까지 가면은 그 코인은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몇십 배 법니다. 근데 그거는 본인이 연구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. 큰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 비트코인의 서너 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정말 작은 애들은 몇십 배까지도 갑니다. 물론 이거는 상승장이 정말 지속된다는 가정하에, 그러니까 저는 1년 정도 더 간다고 보는데, 제가 틀린다고 가정하면요, 비트코인이 20, 30% 빠질 때 얘네들 8, 90% 빠질 수 있습니다. 네. 그것도 이제 같이 알아야죠. 반반이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내가 아무래도 너무 큰 변동성을 못 버틴다. 근데 사실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, 사실. 근데 알트코인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다. 나 잠이 전혀 안 오고 낑낑거린다 하면은 정말 스펙트럼이 이제 100대 0으로 메이저 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나머지 없이 가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 뭐 7대 3이라든지 그런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은 큰 변동성을 못 참거든요.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불안하고, 네, 그렇잖아요. 네. 손도 떨리고 그렇습니다. 네.
소형주 효과라는 거는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의 수익률이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거든요. 코인도 비슷하냐라고 보면 네, 그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게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맥락과 이제 비슷한 거죠. 사실 이 작은 코인들이 정말 그 탈중앙 거래소에 있다가 나중에 바이낸스 상장까지 가면은 몇십 배, 몇백 배 오르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. 물론 그런 코인들이 드물기는 하는데, 근데 드물지만 뭐 예를 들면 100개 코인 중에서 한 개가 몇백 배 올라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만 해도 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엄청 훌륭한 거잖아요, 사실은 이게. 예,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시가총액과 코인 가격이 낮은 그 코인들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시가총액과 가격이 높은 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. 근데 그건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, 이제 정말 잘 가는 애들은 수백 배, 수천 배 오르고 못 가는 애들은 마이너스 99%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한마디로 여기서도 이제 모 아니면 도가 적용이 되는데 그 모와 도의 평균은 대형 코인보다 더 높더라라는 게 결론입니다. 기본적으로 일단 코인은요 상승장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, 하락장에서는 그냥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럼 상승장과 하락장 어떻게 구분하니? 라고 여쭤보실 텐데, 비트코인 120일 이동평균선, 이게 꽤 좋은 지표입니다. 그래서 가격이 그거를 높다 하면 상승장이고 그걸 낮다 그러면 하락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지금은 최근 한 달 동안의 조정장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승장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그 상승장 안에서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데, 여기서도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놈, 가장 강하게 추세를 보이는 놈 사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추세가 좀 강한 장이라서 가는 놈이 계속 가고 떨어지는 놈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센 시장입니다. 딴 시장보다도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거는 2011년, 12년에 게리 안토나치라는 현자가 만든 전략인데, 그분은 그거를 금융시장에 적용을 하셨거든요. 주식이나 채권 이런데.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응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듀얼 모멘텀은 듀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듀얼이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두 개의 모멘텀을 보아라. 한마디로 지금 당장 시장이 상승 추세인가 아닌가를 보아라.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조건,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.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.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? 그러면 싹 다 빼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듀얼 모멘텀 전략의 이제 첫 번째 골조이고요. 두 번째, 만약에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고 하면 뭘 사야 되니? 라는 게 다음 질문인데, 그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 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3개 코인을 사는 방법이고요. 그 3개를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유를 하는 겁니다. 그럼 일주일 후에 걔네들을 팔고, 그럼 일주일 후에는 그 상위 3개 코인이 바뀔 거 아니에요? 그걸로 갈아타는 전략입니다. 그게 듀얼 모멘텀 전략이에요. 제가 백테스트를 돌려보니까 그 가장 좋은 그 보유 구간이 보통은 일주일 또는 2주일이었습니다. 2주일까지도 가능해요. 2주일까지 오케이. 3주부터는 좀 이제 수익률이 확실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네, 왜냐면 추세라는 게 생각해보면은 어디선가지 힘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 힘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힘이 언젠가 꺾이는데, 코인 같은 경우는 그 꺾이는 구간이 한 1에서 2주 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즘 4월에는 이제 손실이 있었지만 3월 같은 경우는 뭐 WIF,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20개 중에서 3개라고 했는데 꼭 그거에 맞춰갈 필요는 없습니다. 예를 들면 50개 중에서 5개를 해도 되고, 뭐 100개 중에서 10개를 해도 되고, 그거는 이제 응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전략으로 WIF라는 코인이 최근에 많이 강세를 보여가지고 그때 올라타가지고 꽤 많이 번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. 뭐 시바이누 같은 코인도 마찬가지였고요. 네, 예를 들면은. 그럼 이제 어떻게 내가 시바이누 같은 코인을 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시바이누는 민코인, 그러니까 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맞기는 맞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. 나는 어차피 1주, 2주 투자하고 투자를 완료하는데 이 코인이 무슨 작코인인지 내가 알 필요 있냐라는 거죠. 추세가 붙어 있으면 따라간다라는 게 이 전략의 기본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이게 그 장이 빠지면은 비트코인이 7, 80% 정도 빠지고 알트코인이 99% 이상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내가 그러면은 그 하락을 슬기롭게 피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글쎄다라는 게 답변이거든요.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. 대부분 투자자들은 최고점 매수, 최저점 매도 이것만 잘하잖아요, 사실 기본적으로. 그것만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,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걸 가정하면은 여기서 우리 자산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위험하겠죠. 내 자산이 예를 들면 1억인데 1억 전체를 이 코인에 몰빵을 한다 하는데 내가 그 하락빔을 못 피해가지고 70% 날려버렸어요. 그럼 내 1억이 3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. 굉장히 슬프죠.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아니라 1,000만 원만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. 처음부터 베팅할 때. 그럼 1,000만 원에서 70% 날아간다 하면 700만 원이 날아가는 건데, 물론 그것도 가슴 아프고 쓰리겠지만 그래도 7천만 원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가장 베스트 리스크 관리는 어차피 코인이 손절하기도 좀 어렵고 뭐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투자하는 금액을 이제 제한적으로 가져가라.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
저는 이제 메이저 코인 50, 알트코인 50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 50은 그냥 저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솔라나, BNB를 그냥 보유해서 한 내년까지 가져가다라는 전략이고요. 그 중에서 정확히 비중은 비트코인이 30, 그 이더리움이 6, 솔라나 8, BNB 6 이렇게 이제 가져가고요. 나머지 50%는 뭐 이런저런 전략으로 이제 굴리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알트코인의 단기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알트코인은 무조건 그보다 더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주 심플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요 이벤트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많이 하락할 것인가,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, 실제로 이제 옛날에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이벤트들, 소위 지정학적 이벤트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보통 이제 그 이벤트가 크게 터지면 하락하는 게 맞는데, 한 달, 석 달, 6개월 후에 와 보니까 코인이 안 하락한 적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. 네. 물론 제 생각엔 진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, 우리 한번 핵 한번 날려봐, 이렇게 하면 이제 코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산이 나락으로 갈 거거든요. 이제 그거는 당연히 피할 수가 없는데,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한 수준에서 마무리되면은 코인이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것 때문에. 왜냐면 지금 홍콩 ETF를 호재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. 사람들이 그걸 논치를 잘 많이 못 채는 것 같은데, 그 사실 미국 그 ETF가 나왔을 때도 1월에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후에 일단 조정이 있었어요. 이제 조정이 15% 정도 있었는데, 그거는 왜냐하면은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 2월이었거든요. 한 달 후에. 예. 홍콩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. 지금 승인 난 후에는 코인 흐름이 뜨뜻미지근한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물론 정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정말 크게 된다 하면은 이 테마도 죽어버릴 건데 안 그렇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기 이란과 이스라엘 형님들 들어보세요. 이게 평화가 전쟁보다 훨씬 좋습니다. 비트코인이 빵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있거든요.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일단 첫 번째,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줬어요. 왜냐면 그 얘기가 몇 년에 한 번 꼭 나왔거든요. 특히 그 4년에 한 번 작살을 날 때, 그때 거봐 비트코인은 0으로 간다라고 이제 늘 말이 나왔는데, 근데 결론적으로 늘 최고점을 계속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는 틀린 것처럼 이제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엔 진짜 가장 큰 수요는 내 자산을 빨리 해외로 돌리고 싶어하는 그 부자들의 수요, 그게 끊임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빵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네.